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청출어람의 뜻은 뭐 다들 아시죠?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청년 정치의 뜻은 뭘까요? 꼰대 정치에 신물나서 나왔지만 꼰대들보다 더 피 터지게 싸운다? 요새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 절로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윤석열 찍었는데 쟤가 아니라 나보고 찍은 거야. 청년 정치가 아니라 유년 정치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요. 8월 18일 목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광주에서요. 정말 끔찍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광주의 한 경찰서로요. 피습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서 아하. 경찰들이 빠르게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과연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남구의 한 사거리인데요. 차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대낮 도심 모습인데요. 도로 왼쪽에 잠시 후 보십시오. 도로 왼쪽에 한 남성이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아래에서 걸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걸음 멈춰서 어딘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요. 네. 이 사람 시선이 멈춘 곳을 따라가 보니까 가게에서 나오는 쪽에 앞에 나오는 남성 보이시죠? 네네네네. 이 두 분 60대 남성 둘이 보입니다. 네. 볼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 평범한 시민들인데요. 네.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던 남성이 굉장히 여유 있게 이 사람들 뒤를 따라 나섭니다. 어허. 이 남성이요, 이 두 남성 뒤를 쫓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행각을 벌인 건데 어머. 곧이어 지금 저 장면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하는 경찰 모습이고요. 그 주변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방금 지나갔는데 이 옆구리에 손을 댄 채 불편한 듯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이고요. 붙잡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 대낮에 지금 영상 보면요. 대낮이잖아요. 백주에게 대체 무슨 일이 한 건데 저분들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걱정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다친 부위는 옆구리입니다. 이날 저 불쌍한 남성은요, 한 광주의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60대 남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났습니다. 이 신고 접수된 후에 이들은 병원을 옮겨졌는데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한 분은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피해자 중 다른 한 분은 수술 판정을 받았으나 일단은 퇴원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저 아찔했던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과 또 피해자분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찔려가지고 피가 나니 어쩌니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앰뷸런스 소리가 오더라고요. 들리더라고요.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많이 다친 동생이 계단 제일 아래층에서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해주고 한 동생은 잡으러 쫓아가고 뒤에서 뭐가 이렇게 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아는 친구들하고 어깨를 툭 잡아서 야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좀 아프게 한다 싶다고 짜증나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사이에 또 벌써 이제 내 앞에 있던 친구를 갖다 또 찌르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순식간에 뭐 이렇게 불가뭐 찰나의 순간에 그래가지고 근데 나한쪽에요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CCTV를 보여주대요. 그래가지고 혹시 안 사냐 물어보는데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들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민경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분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당시에 그 범인을 쫓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 흉기로 피습당한 그 직후에 그 경미하게 조금 덜 이제 상처를 입으신 분이 피해자분이 이제 그 흉기 난동범을 이제 쫓아간 것으로 아하.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건물 뒤쪽으로 이제 도망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백주에 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경찰이 지금 저 용의자를 백방으로 쫓고 있다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친 줄 알았대, 장난친 줄. 피해자들도. 누가 옆에서 찌르니까 장난친 줄 알고 봤는데 그러더라.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또 뭐 갑자기 뭐 이러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고가 저희가 계속 쫓고 있어. 근데 꽤 쫓았어요. 자, 경찰의 발빠른 추격 덕분일까요? 뉴스파이터 방송 직전에 이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최지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쫓았고 CCTV에 찍힌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찾았는데 결국 송정역, 지금 광주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네. 광주 월산동 사거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송정역에 있는 장소에서 저 범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3시 20분경에 붙잡았다고 하고 현재까지로는 아까 그 피해자 인터뷰도 나왔습니다만 면식범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아니래요. 얼굴을 보여줬는데 네네.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면식범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묻지마 뭐 범행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아마 송정역에 잡힌 걸 보니까 아마 혹시나 도주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경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검거해서 천만다행. 만약에 지금도 못 잡았다면 광주 지역 분들 얼마나 지금도 두려움에 떨었을 거 아닙니까? 경찰분들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요즘 진짜 인심이 박해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일 보시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먼저 해당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른을 키워놓을래?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안 된 거는 다니지 마!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맞아서 경찰에 인계해주지 마! 야! 지금 이 상황 뭔가 고성도 오가고 뭔가 지금 긴박한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저게 지난 14일에 있었던 일인데 저기가 평범한 장소가 아니고요. 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날아가고 있는 공중에서 일어난 비행기 일이에요. 아니에요? 네.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어. 일이에요. 한 40대 남성이 아이가 우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라는 이유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네. 갓 돌이 지난 아기와 부모에게 폭언까지 퍼부으면서 난동을 피우는 그런 상황을 보신 겁니다. 아하. 아마 지금 우는 아이보다 이렇게 이 남성이 소란 피우는 소리가 더 시끄러웠을 정도로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네. 남성이 아기가 우니까 이 유아를 동반한 부부에게 다가가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고 항의를 했는데 문제는 마스크까지 벗고 욕설을 퍼붓는 그 행패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승무원들이 나서서 만류를 하니까 남성이 자리에 앉는 듯이 이렇게 진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불과 2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고요. 결국 승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남성을 몸으로 제압한 뒤에 폭언을 들은 일가족을 맨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행기는요 정말 만석이었다고 합니다. 200명이 넘는 승객이 있었고 승무원이 5명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륙한 지 불과 8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가 이렇게 운다고 하면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 영상 속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를 들으신, 대화를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귀를 의심하실 것 같아요. 그 난동을 부린 남성 승객, 누가 피해 주래 뭐뭐야 아마 욕설을 했겠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아마 그 아이의 이제 갓난아기예요. 그 아이의 부모가 죄송하다 하는데 그 다음 말 들으셨죠? 누가 애 낳으래?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요. 애 낳으면 애국자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애 낳으래?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석이었고 안진용 기자님 많은 승객들 저 상황은 그냥 무슨 항의 차원도 아니고
굉장한 난동 폭언이 오갔어요. 공포에 지렸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들이. 네, 게다가 이 남성 저 난동을 부릴 당시 맨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하. 기내에 오를 때만 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알지 못했는데 마스크를 벗으면서 술 냄새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에게 제압된 이 남성은 제주 도착 후에 경찰에게 인계됐는데요. 경찰은 이 40대 남성 승객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하고요. 폭행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 영상이 이제 공개되고 뭐 주말 사이도 일파만파 번졌잖아요. 영상이 아마 이제 뉴스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저 영상 속에 난동을 피웠다는 그리고 폭언을 했다는 그 해당 남성이 직접 언론에 해명을 했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저 40대 남성이 직접, 그러니까 저 사건이 있었던 것은 14일입니다. 사흘이 지난 어제 17일에 직접 한 언론 매체에 접촉을 해서 어허. 본인이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네. 아까 그 상황으로만 봐서는 사실상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은 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온통 사랑으로 돌봐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갓 돌진한 아이가 울면 얼마나 울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네. 본인이 해명하기에는 처음에 그 비행기에서 아이가 시끄러워서 아 정말 시끄럽네 이 정도라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마침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 그러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나도 폭언이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아이가 우는데도 아까 분명히 어머니께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귀에 들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40대 남성의 주장은. 그렇게 지금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 남성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아이의 부모도 언론의 인터뷰에 응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양쪽을 들어봐야지 맞는 거지. 일단 이 남성은 그렇게 주장했고 그래도요. 아무리 이 남성이 그 아이의 부모의 아빠라는 사람이 지금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내려서 나 좀 보자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앞서 얘기하는 거. 누가 애 낳으래? 케어가 안 되면 다니지 마? 본인은 아이 때, 갓난아이 때 거치하고 바로 훌쩍 40대가 됐어요?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본인이 귀청 떨어지게 울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항의해가지고 부모님이 쩔쩔맸던 거 그런 장면이 연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한테. 그것도 술 먹고 비행기 타가지고. 이거 하민경 변호사님, 이 남성 이거 솜방망이 처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은 기내 이제 운항 중인 기내 내에서 이렇게 폭언과 그리고 소란 행위를 그 고성방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은 불법 행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요. 아까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해지는 좀 이제 무거운 형벌이 이제 가해질 거고요. 네. 당시 이제 남성은 아이 부모가 먼저 이제 본인에게 그런 말을 해서 자기도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사실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 자체로 이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 측에서도 보안팀에 이제 인계를 했다라고 얘기가 네. 됐고요. 아마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장 터질 일이잖아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지금 여론전을 활발히 이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부터 인터뷰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회동이나 아니면 국회에서의 따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 그래 뭐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선거 성과만 좋으면은 이 정도는 왜냐 대통령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좀 통 큰 이미지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뭐 저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인용하자면은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부 총질이란다. 그때 제가 아득했다니까요. 선거 끝나고 나만 잊었던 건가? 하하. 지금 이런 얘기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 큰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울산 회동이나 국회에서의 따봉. 그러니까 극적 합의할 때 이준석 대표가 막 이제 사과하고 하니까 엄지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따봉 이런 걸 보면서 역시 통 큰 사람이구나라고 했다는데 아니었다. 통 큰 게 아니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김현준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이라는 큰 대의 명분 앞에 다소 좀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그 불고기집에서의 1차 봉합, 네. 그리고 2차 의총장에서의 여러 의원들의 의견 개진 이후에 직접 당시 그 후보가 방문을 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양손으로 이제 따봉을 보내주면서 본인이 택시 운전 기사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께 나가는 그 모습. 그랬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손가락을 올려주는 저런 모습.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의, 그야말로 대선 승리만 있게 되면 우리가 이거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갈 것이다, 털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좀 인용을 한다면서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뭐 섭섭함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믿었던 심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인의 뜻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얘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속을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습니다. 약속과 신뢰가 지켜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나라당에서 일어나는 공천 과정과 당 개혁 후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맞아, 저 발언이었지.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어제는 취임 100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패러디하더니 이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발언을 또 패러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돼 있는 어떤 사건을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그러니까 MB계에 공천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파기하고 배신을 당했다. 네. 그래서 속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하. 국민도 속고 본인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의 그 당시 MB계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시키게 만들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의 본인한테 대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국민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이 말은. 네. 그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한테 대비시켜서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네.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들한테 아주 오랫동안 각인돼 있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와 일치시켜서 본인의 상황이 마치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과 동일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해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한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교환을 해버리면, 네. 즉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버리면 네.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점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에 별로 그렇게 정치인들에 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그러는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폭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실이 전혀 그런 부분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보고 안 했거나 대통령께서 애초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다소 좀 위험한 상황이다. 집을 분양했으면은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기라고 이제 느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점이 지금 이제 있는 거다. 정권이 들어서면은 어떤 사람들이 전면에 들어설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장제원, 이철규, 권성동 이름이 있었을까요? 지금 비유법까지 동원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래도 지금은 대표직을 잃었지만 직전까지 지금 이 정부를 탄생시킨 여당 대표였던 사람에 비해서 진짜 이런 거친 말까지 막 나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발언이 굉장히 세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상황, 작금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정치인들에 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 뭐 직접적인 어떤 대응을 해서 더 이슈화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당무에 개입하는 그런 인상,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이 내용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그걸 대통령이 주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피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답변을 피하는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더 날선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파악할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관계를 파악하는 건데 이걸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걸 파악할 의중이 없다는 것 둘 중에 하나고 둘 다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자신이 냈던 가처분 신청 신문 하러 들어갈 때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러이러한 얘기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했더니 아주 요걸 딱 표현을 빌려와서 미처 파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뒤에 불경스럽게도. 아주 꼰 거예요. 냉소적으로 꼰 거예요. 아, 대통령님 못 들었어요, 내 발언? 나도 대통령님 뭘 하는지 못 들었어요, 불경스럽게도.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그만큼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일단은 상당하다,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면면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15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방송이 끝나고 그 프로그램에 유튜브 생방송이 진행됐거든요. 여기서 이 전 대표가 같이 출연한 이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네. 제가 토요일에 한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봤을 것 같냐라고 물었는데 네. 그러면서 제 상상에는 당연히 안 봤고 보고는 이렇게만 올라갔을 것이다. 개고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준석이 대통령을 개고기의 양두구육이라고 했답니다. 이것만 올라갔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결국 발언의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않고 또 파악할 의중이 없다고 꼬집은 거라 볼 수 있고요. 네. 그러자 함께 출연했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이 여기에 네.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선대위 때 보면 후보한테 정보 보고나 축약된 보고가 굉장히 왜곡되고 가공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거들었습니다. 아하. 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비유 표현 나왔잖아요. 모델하우스 갔더니 번쩍번쩍한 금수도 꼭지를 돼 있다가 실제 분양된 집
들어가 보면 녹슨 수도꼭지다. 이건 누구를 이렇게 녹슨 수도꼭지 이런 걸로 비유한 걸까요, 하민경 변호사님? 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발언에 의하면 녹슨 수도꼭지를 지금 이제 장제원, 이철규, 권성동 이렇게 소위 자기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부르는 윤핵관들을 이제 녹슨 수도꼭지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했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양의 머리를 쓰고 이제 개고기를 팔았다라는 그런 발언으로 상당히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네. 그 비유와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이제 사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는 본인 스스로 얘기한 선동 정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원들이 많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돌아선 이유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녹슨 수도꼭지 발언을 하면서 또 하나의 발언을 했던 것이 네. 그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런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공작설에 가까운 행동들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정치 공작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그래도 기자회견을 기대하고 본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얄팍하고 이제 내용이 없다고 많이 실망한 사실 이유가 이준석 당대표 이제 눈물까지 사실은 흘렸는데요. 거기에서 기대를 했던 것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그 징계를 받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책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회피를 하고 그 부분을 정치 공작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대로 당원도 속았고 뭐 저도 속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불경스럽게도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 정치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표방을 하면서 청년 정치인들을 이제 대표를 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프라이드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도 이준석 당대표의 그런 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무시한 적도 없고 사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공이 있다고 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당대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청년 정치인이 사실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있었기 때문에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사실은 이끈 그런 역할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져야 되는 그런 책임의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대변인으로서 저는 이름이 없는 그런 대변인이지만 그렇게 사실은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한 청년들이 사실은 있었고 저는 이제 청년이 아닙니다. 40대여서. 그렇지만 그 청년 정치인들도 사실 열심히 했고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뜻이 다른 그런 청년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조금 아시고 이제 정말로 이런 발언들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자숙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민경 변호사님.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네. 모욕적입니다, 상당히. 아하. 사실 이름을 거론했고 이게 뭐 언론이고 쓴소리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정치 외에는 지금 진심이 있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네.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중자애 그 말을 네.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마 하민경 변호사님과 같은 결일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의 청년들의 청년 정치를 좀 꿈꾸는 분들 많잖아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아주 비판 대열에 가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친 이준석계 청년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온 무수한 비판과 쓴소리의 바탕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과 성공적인 정부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어로 갈등을 조장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의 앞길을 막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즐기며 무책임한 비난에 몰두하는 것은 잠시 살지만 영원히 죽는 길입니다. 오, 저희가 평소에 알기로는 이준석, 장해찬 두 사람이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되게 친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세워서
비판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사실은 이제 집을 나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걸 이제 묻고 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갈등의 골이 이제는 표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왜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해찬 지금 뭐 재단 이사장이든 아니면 그 이준석 전 대표든 두 사람 입장에서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 수면 아래 앉아 있던 것이 이제 갈등이 부각되니까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장해찬 지금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니 결국 선거 내내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2번의 이 집 나감의 행동, 그런 행동에 대한 불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갈등이 계속 깊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준석 대표가 내일 또 이번 얘기 할 거예요. 여기서 장해찬 평론가에 대해서 또 하지 않겠어요? 이사장에 대해서. 이러면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공격들이. 물론 지금 상태는 대통령실이 입을 닫고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장해찬 이사장이 나선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 이제 윤석 전 대표하고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나설 수가 없고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대신 싸울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내일까지도 안 가고 바로 이 역에 대해서 요즘 보면요. 누가 자기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오늘 무슨 기사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준석은 참지 않아.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해찬 대표에 대한 공격도 했습니다. 윤석열 뽑은 젊은 세대 찾아서 이준석 보고 찍었는지 장해찬 보고 찍었는지 비율을 한번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 받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훈수까지 뒀는데요.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청년재단 이사장인 상황입니다. 이 청년재단이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의 어떤 그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재단이기 때문에 양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장해찬 이사장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청년재단이 민간 공익재단인데 정부 소관의 공공기관 아니고 정관 규정에 보면 이사장의 어떤 정치나 방송 활동을 제약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왜 못하냐라고 맞받았고요. 굉장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찬 이사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한 대목은 그중에 하나는 앞서 들으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전을 기른다는 거예요. 여론전에. 이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팬덤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 팬덤을 무기 삼아서 내가 이 정부를 실패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조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를 돕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만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기자회견이나 어제 오늘의 방송 발언은 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기 때문에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글쎄 누구나 정치적 소신을 발표할 자유가 있지요.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 있었던 그 박민영 대변인, 그 중앙당 대변인으로 나는 국대다 출신이었는데 대통령실의 5급 행정관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보여주는 정치적 소신 이런 것들과 대중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결이 비슷한 그런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시기적으로 꼭 이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야만 하는 순간인가라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어제 그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대통령조차도 그 어떤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피하는 양상으로서 이것을 확전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였는데 당 내홍도 모자라서 지금 청년 정치인과 청년 정치인의 청청 갈등 양상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모습은 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이 네. 과연 얼마나 피로감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또 네. 물들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해찬 이사장이요. 청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이준석 전 대표의 노력, 이걸 부인한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던 정책과 메시지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와는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의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메시지와 정책을 내기 위해서 선대본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서 불평불만하고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어른들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의원과 선대본부 이제 지도부를 설득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국민의힘 지금 뭐 내부에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우리가 영선, 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3번 도전에 떨어졌던 -3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청년 정치 범주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30대니까 후반이니까 그러다 쳐도 지금 당 내부에서 젊은 정치인들끼리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바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 이제 또 여기서 전 붙어야 돼요. 윤핵관들이 권력에 눈 멀어서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장해찬 이사장은 뭘 하고 있었나? 직격을 한 거야. 지원 사격을 한 거야, 이준석 전 대표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소리 내는 당내 청년 당원들의 모습을 단순히 당대표를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다니, 그 알량하고 졸렬한 시각에 참 유감이다 라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안 나온다고 알려져서 그럼 오늘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현 변호사님. 네, 우선 가처분 결과가 물론 사건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신문 기일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래요? 이렇게 예민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도 아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그럼 언론들이 약간 호들갑 떤 거예요. 어제 분위기는 어제 뭐 나올 수도 있다, 어쩐다, 밤늦게나 새벽에 나온다, 어쩐다, 막 언론들이 막 떠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고 혹시나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정말 요급성을 요하는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왜냐하면 재판장님도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 사건만 처리하는 게 아니기 아하.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보통은 이제 가처분이 한 2, 3주 정도 일반 본안 사건보다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나 다음 주 중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 일단 남부지법에서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공방이 너무 치열하게 오갔어요.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게 비상 상황이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지금 당연당규에 규정된 대로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비상 상황이냐, 이게 문제인 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고 뭐 당대표가 지금 직무 정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비상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거리가 생기면 30일 안에 다시 보충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절차상 문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그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이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이제 소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 최고위가 상임위와 정국위를 소집했던 그 소집 요구안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뭐 배현진 최고라든가 윤영석 최고가 표결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서면이 그러면 당에다 대고 서면이나 어떤 그 전화나 최소한의 구두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적 활동으로 언론에다 대고 또는 개인 SNS에다 대고 이 사퇴 의사를 표현한 것이 어떻게 이 진정한 사퇴라고 볼 수 있느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설사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일을 도모를 해야 되잖아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 의결 상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팽팽하게 맞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법원에서도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제일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그럴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즉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텐데 관련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들 두 분이 오셔서 우리 답변서 준비한 걸 같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용이 되면 바로 비대위는 해산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나요? 인용될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인용 이유에 따라서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처한다면은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은 비상 상황입니다. 예, 민주주의의 비상 상황입니다. 예. 인용이 되면 그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대처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 맞받으셨잖아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저 언론들이 이 부분 논란 된다고 막 기사 쓰니까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처분 신문이 진행됐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제 절차상 문제를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부모님 판단이니까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가처분이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정당이 비상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아니 그 법원에서 결정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당이 비상상황이다.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그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일 뿐더러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이 전문가라면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점쳐볼 수도 있죠, 지금.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어쨌든 가처분이 인용이 되더라도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해석해보면 비대위 해산 같은 건 없다, 뭐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지는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어떤 해석 그리고 당의 법률지원단에 의해서 이미 그 절차상 가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다 치유되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회의를 시작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것 그리고 이것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설사 이것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고치면 될 것이다 라는 3단계로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비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엄격하게 이것은 확고하다 앞으로도 밀고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참 아니할 말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즉답이 나온 게 아니라 본인과 그리고 참모들이 준비된 답변이거든요. 근데 문자 보낼 시간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나라는 근데 생각이 오전 들고요. 11시 때였죠, 아마.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의 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랑 그렇게 감정 싸우듯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통상 이 정도 되면은 상대가 대통령이고 또 이쯤 왔으면은 대충 한 발 물러서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죠. 근데 거기서 라임 딱딱 맞춰가지고 불경스럽게도 그러면서 차 하는 거 보고 정말 타고난 싸움꾼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윤건영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저 인터뷰 발언을 6글자로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준석 화이팅.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 있는 인사 두 분이 나와서 하신 말씀, 이준석 잘 싸우고 있다. 예. 타고난 싸움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허. 물론 뭐 이제 국민의힘 얘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네. 그렇게 원인 제공한 국민의힘의 그 윤핵관들의 태도도 잘못됐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건 네. 잘못됐어요. 최고위원회 사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건 누구든지 봐도 그거는 의도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문자 그것도 잘못하신 거고 그러니까 뭐 들키질 말든지 그러면 두 분이 나눌 때 그걸 들켜가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분도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건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뭐 그거를 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는 정치 도리에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 전체 또 대통령실까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첫 회의가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또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이런 점들을 모두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첫 회의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께 경애. 비대위 스타트 출발을 대국민 90도 허리 숙여 사과로 시작했다. 그만큼 지금 여당의 상황이 비상 상황인 것은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비대위는 뭐 전당대회도 뭔가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테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뭔가 눈여겨볼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하는 선호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심과 민심이 방향이 달랐습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네.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했죠.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절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유승민 전 의원이 19%, 이 일반 대중을 민심을 향해서 지금 물어본 결과입니다. 전 국민 상대로 물어봤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3.9%고요. 안철수 의원이 13.7%, 나경원 전 의원이 12.3%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대표 선출에 지금 70%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 당원들을 상대로 물어본 결과는 굉장히 또 달랐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2%였고요. 안철수 의원이 20.9%, 이준석 전 대표 16.2%, 유승민 전 의원 8.8% 기록했습니다. 절묘한 게요. 김현주 평론가님. 차기 당대표에 대해서 보신 것처럼 민심과 당심이 극명하게 갈리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과 상당히 대비되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보자면은 일반 민심과 당심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진보 지지층까지 포함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당심을 중심으로 봐서는 기존의 뭐 나경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가 확연히 대비가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당 내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지지층과 새로 유입된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세대 간의 어떤 선호도도 상당히 갈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이 이렇게 섞여 있는 집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내의 의견도 있지만 일반 지지층을 중심으로 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보다 좀 민주적인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혹시 뭐 민심과 당심이 엇갈리게 나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엇갈렸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바뀌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 좀 더 문제가 되는 사람, 내용의 책임이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민심은 60.2%가 윤핵관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 내용 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은 28.3%였습니다. 하지만 당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달랐습니다. 50.4%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윤핵관을 지목한 지지자는 38.7%였습니다. 하민경 변호사님, 그럼 이 두 여론조사를 해석을 해보면 당심은 사실 당심으로 이준석 대표가 1년 전에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대표가. 그런데 지금 보면 당심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빠이빠이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이제 당선됐을 때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미 당심은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런 진정한 그 마음은 이미 이준석 대표에게는 조금 많이 실망하고 돌아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이제 온라인 그 당원 가입을 계속 이제 독려하면서 이렇게 좀 새를 바깥에서 이렇게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오늘 출근길에 약식 회견 때 뭔가 부연 설명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견 취재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회견의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화자찬, 빈술의 여론이 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취지를 얘기하는 국민 말씀 받들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국민,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회견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뭔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말씀은 많이 했어요. 국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근데 실제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행동이나 어떤 선언적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오늘 물론 그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인적 쇄신은 사실 여러 100일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어제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다만 얘기하고. 오늘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좀 선명하게 얘기했으면 더 좋을 뻔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은 기대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제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이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눈에 띄는 장면, 이 장면을 지목하던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기자들이 노트북 대신 펜과 수첩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어허. 디지털 시대에 왜 갑자기 펜과 수첩이냐 하면서 네티즌들은 노트북을 압수를 당했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한다 등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노트북으로 발언을 받아 적는 게 일반적인데 왜 그랬는지를 놓고 보면은 이 안내문에 답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앞두고서 안내문을 보면 정숙한 환경 유지와 기존 관례에 따라서 노트북 반입 및 키보드 사용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펜과 수첩은 휴대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트북 반입을 금지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숙한 환경을 위함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리면 자판 소리가 꽤 크게 들리거든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일종의 관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초 드릴게요. 허준 변호사. 그러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만 노트북 못 들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이렇게 노트북 못 들고 가고 취재 수첩을 들고 가서 취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상 문제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그렇다고 하고, 이게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 때 보안이 강화되면서 이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런 관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티즌 분들의 억측이나 오해는 해소가 됐겠네요. 왜냐하면 과거 정부 때도 그랬다는 점은 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